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아 에이펙이라고 하는 CRO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세포치료제의 처음 임상시험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서 가장 이제 흔히 연구자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개발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일상 임상시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First in Human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 비임상시험 중에서도 인비트로 실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비보 실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준비하신 다음에는요, 결국 일상 임상시험, 이제 First in Human에서 이 우리 약물의 안전성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나면 페이즈 2 제2상 임상시험에서 최적의 용법 용량을 이제 찾게 되는 임상시험을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페이즈 3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이 허가가 됩니다. 이제 그 제품이 허가되는 걸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마켓 엔터런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지나고 나고 나면 이제 페이즈 4라고 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약물의 장기 안전성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페이즈 1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관에서, 한 개의 기관에서 한 10명에서 한 20명 내외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세포 치료제인 경우에는 10명 모으기도 되게 좀 힘드실 거예요. 특이한 이제 암종이나 아니면 이제 희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기관에서 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단일 기관에서 한 10에서 한 20명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즈 2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에서 한 100명 내외 다기관 임상시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3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에서 한 400명 내외, 통계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산출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200에서 한 400명 내외의 치료적 확증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중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니, 무슨 페이즈 0도 있고, 페이즈 1, 2A도 있고, 페이즈 2, 3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간에 이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임상시험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즈 1인 경우에는 10명에서 20명 내외에서 약물의 안전성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통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이언티픽하게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자 예수를 산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 상태부터는 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좀 맞춰져야지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사실 이 약물 개발이라거나 아니면 세포 치료제든 바이오 의약품이든 항상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약 한 10,000개의 제품이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제 10,000개 중에 비임상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한 250개 정도의 이제 후보 물질로 추려들게 됩니다. 이 250개 중에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상, 일상, 임상, 그런데 한 5개의 물질 정도만이 이 임상시험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이 10,000개 중에 물질 중에 1개 정도만 이렇게 상업화나 우리가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분의 1 확률로 로또보다 더 힘든가요? 어떤가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00개 중에 10,000분의 1의 확률로 약물을 개발 성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 고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고문이라든지 여러 강의를 보면 investigational product의 캔디데이트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매뉴팩처링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품질 관리 방법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비임상 시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저보다도 더 힘들 이런 시기가 왔을 건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이 어떠한 세포치료제의 특이한 이제
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학문적으로 봤을 때 리마커블한 뭐 디스커버리다. 되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상업화를 하고 싶어서 시약처를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시약처가 바로 찾아가게 되면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문 용어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대단한 발견이고 이렇게 하면 시약처가 하는 말은 so what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규제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거든요. 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의 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비임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CMC, 우리가 이제 제조하고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효력 시험이나 안전성 시험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뭐 CTD 포맷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이제 커먼 테크니컬 국제 공통 그 기술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 사실은 이제 이 임상시험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한국인 경우에는 이제 시각처 MFDS, 미국일 경우에는 FDA, 유럽 같은 경우에는 EMA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제 과학 기반으로 레귤러터리 베이스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지 실패 없이 성공적인 First in Human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험실 단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세포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도 알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앞단에서 우리의 가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제 MOA. 이제 이게 전문 용어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시학처 분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이 작용 기자기 하면서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당국자 입장에서의 시각하고 우리 개발자 시각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그 전문 용어를 열심히 잘 써서 항상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MOA를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세포 치료제가 리제너레이션에 관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세포 치료제의 근원이 뭐 지방세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본메로 골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거나 이럴 때 직접 이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세포 치료 뭐 이제 줄기세포가 가진 이뮨 모듈레이션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바로 타겟 그 오르간에 가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시크레션 되는 그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이클 안에서 캐스케이드를 일으키는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MOA를 어떻게 분석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 밸리데이션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인비트로에서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인비보에 했을 때 하고 이게 또 차이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진 비임상 시험에 대한 그 자료에서 결국은 퍼스트 인 휴먼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한번 세포 치료제를 투여하고 나서 우리가 가진 MOA가 맞다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환자 혈액을 뽑거나 이제 뭐 실제 임상시험 참여하는 환자분들의 피를 뽑아서 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 자체가 항상 일관되게 잘 준비가 있어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ADM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가 약물을 뭐 주사제를 주던 뭐 이제 피워 경구로 주게 되던 이제 투여하게 되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그래서 이 단어를 다 줄여서 말한 게 ADME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인비트로에서 확립을 잘 하시고요.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제 세포치료제든 바이오의약품을 만들어내면 가장 연구자들이나 이제 그 실험실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CMC 자료를 확립을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CMC가 뭐냐면요.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GMP 레벨에서 만들어내서 GMP 레벨의 제품을 가지고 이런 인비트로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이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연구자가 가진 그냥 라이브한 상태에서 그 실험을 했다고 나중에 해서 이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 임상시험할 때 근거자료나 앞에 이제 CTD 안에 모듈들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확인할 때
이런 CMC가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했던 자료들이 거의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런 가능성이 발견되고 뭐가 다 좋을 것 같죠. 근데 다 해도 결국은 CMC나 GMP 생산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진행을 이런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면요. 이 제품을 가지고 GMP에서 생산된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GMP 레벨입니다. GMP에서 생산됐지만 사실 우리가 제품이 허가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GMP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소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효력 시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질환 모델을 동물 모델을 만들겠죠. 그럴 때 했을 때 단에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켜봤을 때 효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한 번 주면 되냐? 아니면 두 번, 세 번 계속 멀티플하게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흡수에 대한 자료, 이제 우리가 이제 ADM이라고 해서 인비트로에서는 준비를 했지만 실제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그 이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대한 부분도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뭐 저기 다른 동물 실험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매스 장비라든지 다른 이제 분석 장비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포 치료제인 경우에는 어쨌든 IB를 주던 뭐 IP를 주던 뭐 인트라 뭐 이제 타겟으로 주던 이걸 주게 되면 주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저기 세포 치료제의 특이한 이제 프라이머를 좀 짜가지고 PCR이나 RT-PCR 같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그 세포 잔존 시험에 대한 부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 투여를 했을 때 독성 시험이라든지 반복 투여를 했을 때 독성 시험이라든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 그 세포 치료제가 이제 발견되고 개발된 지는 이제 한참 이제 오랜 역사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가진 특이한 이제 특성이나 또 나중에 이제 뭐 전문가들이 늘 그러시죠. 그 네오플라즘 뭐 나중에 이제 종양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식약처의 입장에서 뭐 우리 식약처뿐만이 아닙니다. FDA도 그렇고요. EMEA도 항상 유전 독성, 발암성, 그 다음에 생식 발생 독성 시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독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뭐 다른 데서 다 제품이 뭐 해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항상 우리 그 처음 진행하시면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인데 그 제품은 그 제품일 뿐이에요. 뭐 제품이 거의 비슷하고 같은 메젠카이마 스템셀이든 다른 세포 치료제 뭐 이렇게 우리가 카티를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조 공정이 똑같지가 않은 상황이라면 이건 반드시 법적으로 봤을 때 규제 당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준비를 잘한 다음에 우리가 제 일상 임상 시험인 퍼스트 인 휴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맥시멈 톡시시티 이제 도즈라고 해서 이제 세이프티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즈 파인딩. 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시작 용량이 있고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 뭐 어느 정도의 용량을 주고 했는데 이 용량을 사람 뭐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주를 이제 안전한 용량을 이제 찾아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 용량하고 최고 용량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세라피틱 윈도우를 찾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케미칼 일반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톡식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정상세포도 막 죽이고 자라는 세포도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난 사이토톡식한 그 케미칼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상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약동학이나 양력학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세포치료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모제네시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대부분 세포치료제인 경우에는 세포치료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인 대상, 보통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일상임상시험 때는 세이프티만 본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상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이제 각 용량별로 안전성을 평가 이제 하는 게 제 1차 목적이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해서 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보는 대신에 익스플로너리 이제 엔드 포인트 탐색적 평가 변수로서요. 우리가 이 도즈별로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질환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저희가 10명
많으면 10명에서 뭐 이제 보통 3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뭐 9명에서 플러스 이제 뭐 이제 도즈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뭐 이제 뭐 한 8명? 뭐 이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환자를 다 대신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요 정도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사실 이제 뭐 이제 앞단에 지금 보면 비임상이나 이제 비임상에서 이제 인비트로 실험실적인 거나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의 노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최고의 용량에서의 시작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용량 설정에 대한 부분이 시약처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시약처에서는 용량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케미칼 드러그나 아니면 뭐 주사제의 경우에는 HED라고 부르는 그 휴먼 이퀴밸런스 도즈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 실험이나 독성 시험을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몽키까지 그 다음에 대형 동물인 뭐 이제 그렇죠 몽키까지 이제 가게 되면 큰 동물 대형 동물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환산하는 이제 변수들 이런 팩터 이제 숫자를 다 기입해 놓고 이 부분에서 공식을 아예 이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셀 세라피는 이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물에 우리가 이제 세포치료제도 약물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ADM이라든지 이런 그 물질에 들어가서 이 약물의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세포치료제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처음 임상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여러 논문, 우리가 좀 비슷한 논문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이제 됐던 그 논문들에서 투여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최저의 용량은 어느 정도였고, 최고의 용량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제 비임상 시험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 사실 60kg 환자, 정상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마우스는 약 20g 뭐 왔다 갔다 할 거죠. 뭐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뭐 BSA, 뭐 용량이나 뭐 몸무게에 대비했을 때 뭐 한 20배에서 40배 정도 될 거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이거를 변환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산정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진 않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많이 밝혀진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뭐 10년 이상 세포치료제가 이렇게 막 많이 역사나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HD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항상 잘 염두를 해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원료약품인 보메로나 아니면 뭐 그 지방세포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가 워낙 잘 자라고 또 특성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만 줘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개발하시는 개발자 입장이 더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준비를 잘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타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MRSD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엘이라는 거는 이제 최저 용량하고 최고 용량이 있는데 노아엘은 최고 용량에서도 이상 반응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인지를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지 않는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일상 임상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스타트 용량을 잘못 맞추면 나중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재생이라고 칠게요. 만약에 이제 임팍션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셀 데미지가 있고 이제 셀이 이제 네크로시스나 에이팝토시스를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들어가는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 너무 작다 보면 이 안에 이제 생착을 해서 이 리제너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워낙 작다 보면 효과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효과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팅 도즈라든지 아니면 그 세라피틱 그 윈도우 안에서의 이 레벨을 항상 잘 맞춰서 그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무슨 고형암이라든지 암세포가 어느 정도 뭐 0.5mm, 1cm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셀 카운팅을 하게 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cm 뭐 조그만한 이런 고형암인 경우에도 셀 세포가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우리가 카티 세포를 만들어내서 증식을 하게 돼서 이걸 투여했는데, 사실 쉽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제 그 암세포는 계속 안에서 자리를 넓혀 나가고 메타스타시스를 계속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된 그 공격군들이 한정된 양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뭐 세포 잔존 시험을 했을 때 뭐 열흘이나 보름 안에 이 암세포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이 작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죽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암세포가 자라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 고려를 하셔서 이 첫 스타트 농도, 이 스타팅 도즈를 정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약처뿐만이 아니고 FDA를 넣던, 그 다음에 EMA를 넣던, 지금 항상 시약처에서 보완을 한 뭐 규제기관에서 보완하는 거는요, 비임상 시험에서 설정 근거했을 때 우리가 왜 뭐 3회를 투여했니? 우리 뭐 질환 모델에서 3회를 2주 간격으로 계속 투여했던 그 근거에 대한 걸 좀 설명해 봐봐. 그냥 그렇게 했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포치료제를 IB를 주던 IP를 줬을 때 ADM이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이걸 주고 나면 사실 여러 가지 뭐 루틴한 방법이 있겠지만, 세포치료제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동물을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각 장기별로 이제 그 다 조직을 이제 떼어낸 다음에 RT-PCR을 통해서 이 세포의 잔존을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2주 정도면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90% 이상이 이제 렁에서 트랩이 되는 거죠. IB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뭐 2주에 한 번 투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 투여 후 6주 회복분의 설정 근거는 왜 이렇게 잡았느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뭐 GLP 기관에 그 GLP의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 치료제에 대한 파마코카이네틱스, 이제 이거는 약동학이나 양력학적인 부분으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반복 투여를 하든 단회 투여를 했던 어쨌든 약물의 변화가 어쨌든 이 체내에서 이제 사라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감안하고 그 반감기의 몇 배 이상을 잡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 회복군을 잡은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면 그냥 뭐 튜머 사이즈를 재거나 아니면 뭐 재생됐던 부분만 보고 단순히 야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동물 하나하나 실험을 하시면서 뭐 세크리파이스를 하실 때 이런 세포 잔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시고 그걸 항상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해 놓으신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결국은 임상시험 첫 퍼스트 인 휴먼의 투여 세포 용량 첫 번째에 이제 투여 용량의 설정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하고 뭐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다 시작주 통과도 받고 일상 임상시험 했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일상 임상시험은 세이프티를 보게 되는 거죠. 도즈 디펜던트하게. 이걸 봐서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이제 탐색적 평가 변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있잖아요. 효과를 약간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0명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임상시험을 다 대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간을 본다고 하죠.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일상 임상시험에서는 이 임상시험의 성공의 법칙은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무난히 일상은 넘어왔는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탐색적 효과가 이렇게 동물 실험에서는 정말로 효과가 괜찮았는데 이게 효과가 나오지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통 생각하겠죠. 앞으로 이상 들어가면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자. 근데 그렇게 돼서 제가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상시험은 시간하고 돈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를 조금이라도 그 리스크를 놓치고 진행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원인이 뭔지를 무조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세포치료제는 케미칼처럼 공장에서 찍어내고 이 분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세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컬처를 내서 키우기 때문에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하죠. 뭐 어떤 세포는 이뮤 모듈레이션을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세포는 다른데 뭐 연골 세포나 뭐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막 분할을 많이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조혈모 세포 쪽으로 또 분할을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셀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고객분들이나 뭐 의뢰사 쪽에서도 같이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해서 셀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좀 새로 해보시라고 하면요. 이게 처음에 키울 때는 몰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장됐던 세포들을 하나하나씩 녹여서 뭐 랜덤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라이제이션, 뭐 이피컷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시학적 용어로는 역가라고 하죠. 이 역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세포 모양은 뭐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뭐 팩스를 돌려가지고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안티젠 뭐 CD 뭐 어디에 잘 뭐 붙어가지고 그렇게 형성을 한다지만, 사실은 이 세포에 대한 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안전은 한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민을 모듈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셀을 들어가야 되는데, 난 그냥 조직 재생, 뭐 리제너레이션이 잘 되는 세포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안전은 하지만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GMP 레벨이나 연구소 레벨에서 반드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셀을 항상 냉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완제품이 라이브 셀로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라이브 셀이 보통 이제 지방에까지 배송이 돼야 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이라는 냉동된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해동된 걸 꺼내가지고 이거를 녹이려고 하는데, 이게 녹이는 과정에 꺼내가지고 손만 살짝 갖다 대는데도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에 임상시험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다 엇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고, 셀 로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린지 로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셀백 로스도 있는데, 뒤에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적절한 투여 경로가 있든지 적절한 투여 용량이 정말로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품이나 뭐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이건 시간하고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중간에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바꿔야지 해가지고 막 이게 변경 신청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임상시험에 있어서 뭐 오타라든지 기타 이제 뭐 마이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처나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임상시험 실시기간 내에 IRB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해주겠지만, 사실 환자에 대한 뭐 그 모집이나 뭐 인클루전 크리테리아, 뭐 이제 선정 기준, 또 엑스클루전 크리테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 이 중에 이런 게 막 바뀌기 시작하면요, 이건 절대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세포치료제의 용량이나 투여 횟수가 좀 바뀐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일상시험이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잘 보관된 백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튜브나 다른 데 밀봉해서 이제 그 테스트했던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실제로 이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그 GMP 레벨에서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걸 소잉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뭐 뜨거운 물에 뭐 이제 워터베이스에 넣을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워터베이스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DW를 통해서 뭐 깨끗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의료 환경 내에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주는 거는 이 DW 자체도 나중에 녹였을 때 그 크로스 콘타미네이션, 그러니까 교차오염이 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많다 보니까요, 녹일 때도 그 비드 수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항상 무균을 뭐 이렇게 최대한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걸 막상 녹여가지고 우리가 인젝션 펌프에 이제 넣어서 이렇게 투여를 할 때 되면 이 부분, 이제 백에 있는 부분에 세포치료제를 쫙 빼내겠죠. 그러면 이 빼내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저장했을 때에 뭐 2 곱하기 10의 8승 9승 되는 세포를 넣어놨는데, 이게 빼고 나서 요거 이제 남아있는 백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백 내에 얼마나 이 다 빼고 나서 세포가 남아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뭐 일반적으로 한 4, 50%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잉을 녹이고 나면 이 부분을 뭐 젠틀하게 잘 흔들어 주거나 어떻게 막 잘 믹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제품을 그대로 녹여서 카테터에 연결해서 뭐 2, 30분 안에 천천히 녹이게 되면 결국 이 세포백하고 카테터에 남아있는 세포 잔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효과가 조금 떨어지네 이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IV로 세포를 투여하게 되면 이제 정맥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고 동물도 똑같고 렁에서 90% 이상이 트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개를 놨는데 90%, 8, 90%가 렁에서 트랩이 됐다가 타겟 오르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20% 정도가 이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남아있는 20% 중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100을 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치료제를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만든 세포치료제의 용량이 그대로 잘 전달돼서 효과가 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그 셀 로스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녹이고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1상, 2상 시험은 해서 성공은 하더라도 2상, 3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잉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빡 하고 깨지면 사실 이게 무서워서 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임상시험 했을 때 뭐 어떤 제품이 다들 좋다 카더라 이렇게 하지만 그 카더라를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국내에 유통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셔가지고요. 이 제품을 항상 올려놓고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어느 제품하고 우리 세포치료제하고 가장 잘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임상시험 했다가 나중에 이게 안 맞아서 우리 이 백 바꿀게요. 우리가 이런 뭐 투여 방식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임상시험을 하든지 다시 비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밝혀내야 됩니다. 모든 게 시간하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 좀 느꼈던 부분, 뭐 세포치료제를 하면서요. 사실 IB로 들어갔을 때 렁에서 트랩이 많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오르간에 들어가는 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세포 뭐 이제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간 리버 시로시스 간경화 있죠. 이런 부분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뭐 리버 시로시스에서 좌일드 등급이 뭐 좀 많이 높게 되면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간 이식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IB가 정말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세포 치료제가 이 간세포나 이런 쪽 조직으로 리제너레이션이 잘 되는 거를 IB로 줬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데미지를 입은 간 쪽에 얼마나 많이 갈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IB보다는 그 안지오실 병원에 이제 그 이제 시술하는 이제 혈관 쪽 이제 시술하시는 쪽을 통해서 간에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트라 아트리알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타겟 지역 이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루트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IB가 좋다고 해서 IB를 계속해서 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루트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규제 당국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또 바라보기 때문에요. 다시 일상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비임상 시험에서 어느 루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그대로 환자한테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묘사해야 될 거고요. 실제 연구자 개발하시는 입장하고요. 우리가 지금 실제 임상시험하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각제에서 겪은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자하고의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하고 실제 환자를 보는 그 필드 입장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일상 임상시험, 특히 이제 First in Human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여를, 우리가 봤을 때 뭐 세포 재생이 잘 되고 뭐 해서 한 번만 해도 뭐 정말 뭐 다른데 뭐
이스케미아나 뭐 네크로시스 된 부분 외에 이제 이걸 투여했을 때 안지오제네시스가 한 번만 줘도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실험실적인 측면이지,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를 바라보는 케어하는 입장에서의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가 없이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과 돈이 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여 방법, 투여 시간에 대한 설정은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앞전에 제가 이상 임상시험하고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겠지만, 사실 이거하고도 또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 질환에 표준 치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슷하게 이제 지금 치료법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논문이나 뭐 연구자만 찾아봐도, 연구자들이 자문만 해봐도 대부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진, 항상 우리가 가진 오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상 임상 시험 때도 뭐 플라시보 대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대부분 이상 임상 시험 때 뭐 투여군, 그 다음에 투여 횟수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플라시보 대비 이렇게 가는데, 플라시보 대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DA나 다른 데서 봤을 때도 플라시보 이펙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액티브 드러그,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질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몇 프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이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임상시험 진행해서 1상, 2상, 3상 갔을 때 3상 때는 결국은 액티브 드러그하고 비혈등성 임상시험, 그러니까 우리 액티브 드러그랑 우리 치료제도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액티브 드러그보다 효과가 없게 되면 우리 제품은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또 플라시보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뭐 임상시험은 해도 된다고 허가는 받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NDA라고 뉴 드러그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영업 기밀 같은 건데, 뭐 다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치료제를 한 번만 투여할 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 그냥 이렇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용어로는 SAD, 싱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도주라 해서, 단에 투여를 했을 때 용량이 이렇게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으로 이제 올라가서 한 번만 투여했을 때의 안전성을 보고 이제 끝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제가 뭐 D1, D8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거에 대한 도저 아스칼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흐른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끝나고 이상 임상 시험 때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뭐 6주간 한 2주간 2주 간격으로 3회 투여, 4회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절대 이상 임상 시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넥스트 스텝. 그 임상 시험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자기만의 스스로 자위하거나 자기만의 합당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그 익스큐즈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바라보시고 가야지. 저희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수업을 다 까먹고 그냥 뭐 당구 치러 가거나 뭘 했을 때, 이 부분만 빼놓고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시험 치면 그 부분에서만 80%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듯이, 임상시험도 항상 그래요. 임상시험도 내가 놓치고 깜빡 까먹었던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SAD 디자인으로 갔을 때 MAD, 멀티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다회 투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안전성을 확보를 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 파트 1, 2로 나뉘게 됩니다. 파트 1에서는 조용량으로 이제 뭐 한 8명, 보통은 3명 정도로 이제 출발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투여하고 나서 안전성을 확보해라는데요. 이 안전성은 누가 보냐? 결국은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 인디펜던트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똑같습니다. IDMC,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라는 이런 그 그룹들, 양리학자, 이 질환에 대한 MD, 그 다음에 통계학자, 여러 가지 이제 한 4-5명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IDMC를 이루게 되면 이 한 코트라고 하죠. 이 코트 1이 끝날 때마다 이 안전성을 평가하고 다음 코트로 진행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코트를 진행해서 다음 번호로 가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3+3 이제 디자인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 1에 싱글 이제 한번 단에 투여했을 때에 고용량까지 안전성이 확보되고 나면요. IDMC에서 어느 정도 용량에서 멀티플하게 가라고 또 이제 해주시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투여 용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3번 투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4번 투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쿼터를 점점 늘려나가시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상 때 성공적인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또 여기서 이 짧게 뭐 9명이나 10명 정도를 가지고 임상 시험 했을 때 탐색적 평가 변수에서 괜찮다고 생각해도 그걸 갖고 이상을 나가시는 것보다 사실은 MAD 안에서까지 같이 봐서 여러 명 안에서 우리가 이 탐색적 평가 변수에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가 좀 여러분들 진행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30분 안에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제 개인 이메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요. 저희가 같이 힘 닿는 데까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